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11시부터 12시 25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입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도 하고, 좀 네. 세게 반등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 오늘 좀 좋을 줄 알았더니, 역시 거래소는 여지없이 미국 시장 오른 날에는 갭상승 음봉, 마이너스, 이 부분의 법칙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주시죠. 네, 만기 효과도 네. 좀 일부 있는 것 같죠. 특히 베이시스가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예. 오늘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물도 한 800억 가량 나타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 이상의 매물이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침 시초가에 조금 움직였던 시장 흐름을 모두 음봉으로 바꿔놓은 결과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물시장 쪽에서는 또 3,000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미결작정의 증가가 별로 없는 것을 보니 어제 들어왔던 매수는 또 기술적인 반등을 위한 노림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또 방증시켜주는 것이고,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옵션 포지션은 일단은 약간 하방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기일인 내일까지는 지수의 반등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매매 동영상에서 기관들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기관들의 매물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드러나는 특징은 그동안은 특별하게 사는 종목이라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기관은 전반적으로 인덱스 매도를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의 주도하에 인덱싱 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여전히 특정 종목군들은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매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매수도 좀 제한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비교적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화학업종의 매수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일부 정유주들 종목군들의 매수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당 관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OL 매수도 유입되고 있고 일부 건설주들에 대한 매수도 유입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관련된 투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베트남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내 건설사가 누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은 과거 우리 80년대 분당 신도시 5개를 짓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그 도시 외곽 쪽에 신도시를 짓기 위한 노력들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고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설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매매 동향은 현재 외국인 모두 팔고 있습니다만 창구 기준으로는 일부 종목 중심으로 매수가 또 잡히고 있습니다. 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KT와 같은 어느 정도 실적의 반전을 보이는 종목군들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 특징주로서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를 맡고 있는 LG전자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또 3% 이상의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계 창구에 집중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비교적 또 선방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중소형 제약주들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일부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또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컴투스를 위시로 하는 일부 종목군들의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이게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환율 쪽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다시 한번 원화에 대한 쪽이 강세로는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약세폭에 대한 쪽에 비한다라면은 그 약세에 대한 지금 보게 되면 워낙 강세에 대한 흐름이 세지는 않다. 또 아래꼬리 이렇게 살짝 닿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 대한 쪽에서도 아직 추세가 꺾인다. 단기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에 대한 쪽이 꺾인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이 마감된 동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쪽은 어제 이제 나이지리아 반군, 캐나다 산불 이런 이슈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강하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어제도 반등에 대한 쪽이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반등에 대한 쪽 쉽사리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0.2% 강세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연방기금 금리 선물로 보고 있는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을 약 8%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8%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6월 FOMC 회의 때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그 6월 달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대선 때문에 10월 달에는 그 3분기가 넘어가게 되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6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연방기금 선물로 이제 보는 트레이더들이 보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은 8% 정도에 좀 불과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쪽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아까 앞에 말씀 주셨던 이 지금 보게 되면은 석유화학 쪽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실적이 좋을 거로 보여지는 게임주들 몇몇 종목들에 대한 쪽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츠스킨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얼마나 좀 심리가 불안하냐면 실적이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네. 불구하고 장중에 9% 하락했다가 결국엔 플러스 마감되고 오늘은 또 이제 플러스 4%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CJ E&M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기관들 로스컷에 대한 쪽에서 지금 마무리 짓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상승.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몇몇 종목들만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그 만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에 눌리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적인 전반적인 체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베스트 전문가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이슈를 분석해 주시는 양대 축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둘 다 나와 계십니다. 김종효 의원님 하면은 이제 또 디테일한 남자, 상당히 이제 디테일이 있고,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슈를 꼬집어주고 계시는 자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이름이 바뀌었네요. 유호성 손대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름을 나한테 잘 알려줬어야죠. 제 불찰입니다. 유호 불찰이지 나의 불찰이 아니야. 그러게요. 왜냐면은 생각하다가 유 하다 생각 안 나면 손. 이게 왜냐면 손대상이 이름이 좋아요. 잊어먹지는 좋죠. 않잖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손대면상 아까 그 얘기 듣고 나서 풋하고 웃었지만 잊혀지지는 않더라고. 이제 폭넓게 이제 네네. 저는 디테일하지 않고 네. 폭넓게. 근데 손대상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좀 이렇게 쌈마이틱해 보여서. 그렇죠. 본 이름 찾아가야죠. 아버님이 네네. 지어주신 건데. 네네. 유호성 교수님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미래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예, 보통 신산업에 대한 얘기를 신산업. 많이 하고 네. 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먹거리를 좀 얘기를 해드릴까. 진짜 먹는 거? 네, 진짜 먹는 진짜 거예요. 먹는 거. 예. 네, 그 바나나 TV 막걸리 뭐 이런 거요? 그렇진 않죠. 먹거리. TV 보면 혹시 네. 웜이라고 벌레 아시죠? 네, 알죠. 드셔보셨어요? 저는요 벌레가 나타나도 집에서 와이프가 잡지 제가 잡지 않습니다. 아, 우리 집에서는 일단은 벌레가 나타나면 우리 아들 둘하고 나는 일단 피신해요. 다른 방으로. 그리고 와이프가 잡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네. 하더라도 메뚜기를 메뚜기? 취급하는 데가 있었던 것 메뚜기는 같은데. 안 먹었어요. 메뚜기 안 먹고 네. 제가 이게 유일하게 군대 가서 먹은 거는 군대 식당에 가면은 개구리 튀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개구리 뒷다리 튀김을 처음 먹어봤는데 네, 뒷다리 튀김. 정말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접시 더 먹었어요. 닭고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훨씬 맛있어요. 전 닭고기 같은 닭고기 약간 야들야들한 그런 살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닭고기는 그래도 약간 냄새가 나는데 이 개구리 튀김은 정말 맛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 곤충 그 메뚜기 튀김은 저는 모르겠고요. 네네. 저도 개구리를 튀겨 먹어봤는데 네. 온몸에 좀 두드러기가 나왔고 그 네. 이후부터는 안 먹는 상황인데 설국 열차에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단백질 블록이었죠. 네. 이 바퀴벌레를 통해서 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놨는데 최근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달의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제2차 곤충 사업 5개년 육성 계획을 밝혔고요.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금 뭐 곤충과 관련된 식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식품 사업이 아직은 뭐 애벌레 수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실질적으로 곤충 산업을 통해서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화장품도 또 달팽이 크림을
바르고 있죠. 그렇죠. 달팽이 크림을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소재의 경우도 뭐 벌집을 이용한 신소재 건축이라든가 혹은 신소재 그 거미줄을 이용해서 신소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천적에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퍼지려고 하면은 벌을 이용해서 화분을 매개하는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출원의 특허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의약품도 역시 곤충을 통해서 새로운 의약품을 좀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곤충 사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곤충 사업의 시장은요, 2007년에 11조에서 38조, 2020년에 한 13년 정도에서 2배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 가나, 그 다음에 태국, 호주,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멕시코에서 곤충을 먹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TV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웜이라는 벌레를 먹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수가 먹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수적으로 먹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곤충 시장의 규모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네.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30조가 넘는 그런 시장이 열려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2020년까지 5,582억까지 시장을 좀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식품 쪽에 사업이 가장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곤충 시장 쪽에서 식품 쪽으로 확인을 보게 되면 지난 3월에 일단은 CJ 제일제당이 이 곤충 식품 사업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CJ가요? CJ 제일제당, 제일제당이? 네, 3월 달부터 곤충 사업으로 곤충 식품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 CJ 거 좋아하는데 먹지 말아야겠네. 뭐 지금도 그 네네. 신송 해갖고 쥐도 먹고 네네. 그 뱀도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식용 곤충을 통해서 육성 계획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식용 곤충은 역시 이제 애벌레나 벌레, 그렇죠? 그리고 메뚜기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귀뚜라미 이런 부분이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음식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2015년까지 메뚜기라든가 번데기 이런 부분을 먹거리로서 정하겠다라고 네.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정했는지는 확실하게 좀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2016년 4월 달에 곤충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편입이 된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곤충 산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천억대에서 5천억대로 시장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육 농가 수를 증대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구 개발 투자에 5년간 15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발표를 했던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육성 5개년 계획은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크게 확장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모든 그림이 그냥 오른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충 생산 농가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동안 뭐 이제 학습적으로 많이 곤충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료용까지 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지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곤충 생산 농가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일단은 뭐 가축이나 이런 부분을 키울 때 그러니까 사료가 너무 많이 드는데 반해서 일단은 곤충을 키울 때 사료값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점을 일단은 강점으로 좀 내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6차 산업이 이제 스마트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곤충 산업이 커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용 곤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뭐 치킨 누님이라든가 혹은 소, 돼지 이런 부분의 단백질을 확인해 봤을 때 단백질은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뭐 지방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낮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콩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류뿐만이 아니라 어류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이 훨씬 많은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 설국 열차에서 보여줬던 그 단백질 블록을 이 충분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이 곤충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식품으로 만드는 곤충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은 뭐 차플, 엑소, 그 다음에 식스푸드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네. 이 곤충을 통해서 뭐 만들 수 있는 레스토랑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국내의 곤충을 통한 레스토랑이에요. 음식점. 그래서 쿠키라든가 쌀, 그 다음에 무슨 바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네. 이게 다 곤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가보셨어요? 거. 아니요, 안 가봤어요. 제가 드셔보셨어요, 곤충?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먹지는 네, 못할 것 먹지는 같은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공식품으로 네. 만들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게 별로 부담감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 바 형태, 그 설국열차 네네. 나온 그 바 형태도 이게 바퀴벌레로 만든 바야 하니까 못 먹는 거지. 그냥 주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당분이랑 이런 것들 뭐 조금 해가지고 먹으면 저는 먹다가 이게 바퀴벌레라고 하면 던질 수는 있어도 그냥 이렇게 가공을 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우리 어렸을 때 본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만화 같은 거에서는 왜 우주선 타고 날아가면 네. 식량을 많이 싣고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우주선에는 약간 이렇게 캡슐 형태로 가서 나중에 그걸 물을 넣어서 이렇게 불리는 네. 형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본 어릴 때 만화에서 요만한 콩알 같은 거 하나 먹으면 하루의 영양이 다 섭취되는 뭐 그런 형태를 자꾸 못 보신 것처럼 드래곤볼에 저는 나왔던 그거 네. 못 봤어요. 선두? 그렇죠. 선두, 콩. 선두. 저보다 많이 보셨을 것 아, 같은데 저는 계속 전혀 못 보신 처음 것처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네. 알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렇죠, 먹다 그렇죠. 보면 맛있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굳이 아직까지는 아, 왜냐하면 나는 이게 좀 그런 게 그래서 먹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드실 수 있을 것 같다 했잖아요. 저도 네. 이제 솔직한 얘기로 뭐 주면야 한 번은 먹어보겠지만 아주 딜리셔스하지 않으면 이렇게 먹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콩고기가 어렸을 때 콩고기 뭐 그 콩고기 같은 거 우리 만들어서 팔고 지금도 이제 콩고기 같은 거 가끔 어디 가면 나오고 하는데 그게 맛있지 않으니까 그 손이 별로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레스토랑에서 네. 셰프들이 또 이 곤충을 활용해서 네. 음식을 만드는데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먹는 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곤충이 들어갔지만 곤충 형태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곤충 형태는 하나도 없고 그거를 이제 순수 곤충으로 만드냐 곤충과 어떤 그 음식과 섞어서 만드냐 그 차이인데 어떻게 했든 저는 뭐 모르고 가면 먹겠지만 알고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래의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좀 한다라고 하니까 네.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천에서는 공충식품 산업화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리고 상주에서도 역시 곤충 생태계 전시관이 올해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사료를 많이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곤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LG화학이라든가 동부 팜한농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농도 역시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에이티젠이라든가 일동제약, 제노포커스 이런 부분은 곤충을 통해서 의약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해드렸던 뭐 아까 전에 이치스킨 같은 경우는 달팽이를 통한 크림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 외에도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내고 있느냐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모멘텀이 있느냐의 차이로서 관련주를 이렇게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게시판에서도 맛에 대한 논란 뭐 이런 부분이 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 탄소 배출권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탄소 배출권에서 실제로 가축이 내뿜는 탄소의 양도
엄청나거든요. 소가 방국돼서 맞습니다. 그렇다며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미래 이제 환경 규제가 높아진다. 그러면 아마 그 단위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단백질을 지금 뭐 콩이라든지 이런 식물성 제품보다는 동물성 제품으로 취하게 되는데 실제로 줄어드는 그 면적과 줄어드는 소, 뭐 돼지의 양만큼 다른 단백질 원을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미래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게 곤충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곤충의 사용 농가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앞으로 많이 하고 보급하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새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의 패티 안에 곤충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게 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뭐 밝혀지게 되면 처음에 뭐 굉장히 거부감이라서 뭐 판매 뭐 불어 뭐 이런 거 막 날 수 있겠지만 뭐 한 10년 20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은 이상은 먹고 싶진 않아요. 어쩔 수 없지 않은 이상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차라리 개통조림을 먹으라면 내가 먹겠다. 개고기가 아니고 개들이 먹는 통조림. 개들이 먹는 통조림. 그냥 게사료. 차라리 저는 게사료를 먹겠다. 나는. 식용 곤충 네. 먹겠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람이 먹는 제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차라리 식용 곤충을 먹는 그래요? 게 좋지 않을까. 네. 무섭잖아. 그 전에 근데 확인해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든 곤충이잖아요. 곤충이 이제 식물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땅이 얼마나 깨끗한 곳에서 네. 만들어졌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네. 먹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냥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 관련된 산업은가 CJ제일제당밖에 없나요?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해드렸던 게 LG화학, LG화학도 그렇고 동부파만농, 경농, 동부파만농이 저기 인수되지 않았나요? LG화학으로 넘어갔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냥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에이티젠, 일동제약, 제노포커스. 에이티젠? 이게 이제 곤충을 통해서 의약품을 만들겠다. 아, 의약품을 만들겠다. 예. 뭐 만들고 이제 뭐 실험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플라이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 영화 옛날에 더플라이? 곤충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다음에 막 등에서 자고 있는데 날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제가. 아, 네. 그 다음에 ATJN이 한다는 것도 의외네요. 또 네. 잠깐 종목들 한번 보여주시죠. 그다음에 농구바이오, 아이진. 그다음에 제노포커스, 이치스킨. 네. 아이진. 이치스킨도 역시 달팽이 네. 크림으로서 아니 뭐 포함이 되면 달팽이야 뭐 발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거죠. 아 곤충을 어떻게 발라? 근데 열심히 바르고 있잖아요. 네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못 먹겠지만 네. 이걸 어떻게 먹어? 어느 순간에 또 먹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어렸을 때 진짜 뭐 메뚜기 어떻게 먹어? 지금 세대는 메뚜기 어떻게 먹어?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과거에는 또 먹었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주시죠. 네. 그 태양의 후예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네. 인공태양. 인공태양. 네. 아 인공태양 관련 태양의 기사가 후예가 있었는데. 인공태양이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공태양의 경우는 우리도 또 은근슬쩍 접했어요. 안 접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마블에서 나온 영화 보셨어요? 어떤 거요? 그 아이언맨이랑 다른 팀이랑 싸우는 거 시빌워. 아 시빌워? 네.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아이언맨의 안에 그 핵 융합이 있거든요. 이게 인공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태양이 지금 돌아가는 에너지 자체가 핵융합인 거죠. 그렇죠. 태양 자체가. 네, 거기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아이언맨이 있고요. 예전에 그 스파이더맨 2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또 인공태양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 밑에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그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2 그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 갖고 프로토스인가요? 프로토스가 이 핵 융합 인공태양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공태양 하면은 굉장히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 융합이 뭐냐면 원자핵 두 개가 충돌을 해요. 그리고 이게 융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핵발전소 그건 핵 분열이죠. 핵 분열을 잘 쓰면 원자력이 되는 거고요. 잘못 쓰면은 핵 미사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핵 융합은 분열이 아니라 그거를 합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 융합을 할 때 온도가 1억 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절대 쇠로는 못 잡겠죠. 그리고 어떤 제품, 신기술을 통하더라도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자력, 자석에 나오는 그 힘으로써 이 핵 1억 도의 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토카막형 핵 융합 발전 플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프랑스에서요, 이터, 그러니까 핵 융합 국제 기구가 있는데 18조를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네. 짓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 프랑스 정부에서 원자력에 대한 태클을 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분담금이 한 5천억이 더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뭐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중국에서도 30년 안에 이 인공태양을 가지고 상업화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또 그 꿈의 청정 에너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탄소 배출권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원자력 발전과 핵 융합 발전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연료 같은 경우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핵 융합 발전의 경우는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되는데 물에서 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소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연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반출량 역시 원자력 발전의 4.5배를 더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원자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핵 융합 발전의 경우 이제 탄생이 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또 100% 안정적이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폐기물의 문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핵자력 발전은 폐기물이 무조건 위해하다라고 나오는 반면에 핵 융합 발전은 이 폐기물이 자연 친환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 원자력과 비슷한 그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자, 이게 100kW급 발전소 운전 시에 필요한 연료별 소모량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뭐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얘기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핵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보다 열량 소모량이 더 적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 융합이 10톤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이 우라늄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30%, 그 다음에 LNG, 석유, 유연탄 과정으로서 필요한 열량을 그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원자력 발전의 4.5배의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프랑스에 짓고 있는 이터, 그러니까 국제 핵 개발 핵 융합 국제 기구에서 만들고 있는 이 발전소의 기능을 확인해 보게 되면 거기에서 투자했던 대비보다 국내에서는 그 자금을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K스타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K스타가 그러니까 핵 융합이 199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K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단은 프랑스에 있는 크기의 27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자금력은 5천억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핵 융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어떤 그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 그런 영역을 계속적으로 넓혀 가다 보니까 사실은 세계 1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프랑스의 투자에는 대비보다 훨씬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이터에 우리나라 분담금으로 얼마가 들어갔냐면 1조 한 2천억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11월 달에 5천억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없습니다. 3,300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K스타의 변화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최초의 그 2006년에 처음으로 1996년에 만들어진 다음에 2006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최초로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플리즈마가 20초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20초를 유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 플라즈마를 20초 이상이 아니라 10초 정도밖에 유지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요 성능 중에서 우리나라가 핵융합 관련해서는 1위의 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기술 1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수입을 해올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되고 있는데 지난 달부터 이게 논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인공태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아마 내용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당장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2030년 이후부터는 분명히 향후에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핵융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여기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원시스, SFA, 그 다음에 뭐 비츠로테크라든가 에로티 베큐움 이런 기업들이 관련주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기업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저 중에서 이제 고려제강하고 다원시스 저기 했는데 고려제강 같은 경우가 이 초전도체 선재를 만드는 데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제 부산에 해운대에 있어갖고 광안리에 있어갖고 가기가 멀어요. 그래서 탐방을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고려제강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초전도체 선제에 관련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핵융합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100초만 유지를 하면, 지금 보게 되면은 100초만 유지하게 되면 핵융합 플라즈마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K스타의 최종 목표가 300초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최대 50초까지는 지금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마지막 실험에서 50초까지 유지가 됐었다. 근데 이제 100초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영구적인 유지가 이제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원전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원전하고 좀 다른 거니까. 그렇죠. 분열이냐 융합이냐의 차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부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무서운 거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너무 원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나 사고 나면 결국에는 모든 피해는 다 우리 쪽으로 올 텐데. 일본도 가죠. 일본도 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쪽으로 오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그냥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다원시스. 다원시스. 이게 뭐 뉴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다음에 핵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 다원시스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작년에 움직일 때도 보게 되면은 그 다원시스 핵융합 쪽과 관련돼서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상당히. 근데 많이 좀 늘려 있고요. 올해도 실적 좋다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뭐 당장 이 핵융합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차원으로서 또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종목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원시스가 작년에도 그걸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워낙 비싸서 변동성이 이제 계속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지금 이번 달에 사실 이제 브렉시트 이슈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3일이죠. 6월 23일 투표인데 요것도 이번에 노동절 5월 5일 날 영국 지방선거 보게 되면 별 이슈 없이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슈가 오히려 이 그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이제 다들 우려를 좀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유로그룹 회의죠. 유럽 재무장관 회의인데 여기서 그리스 개혁 평가 구제금융 논의를 하겠다. 이달 내에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구제금융에 대한 쪽은 승인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연금 삭감 등 개혁안 통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7월 만기 채무 해소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을 갖다 흔들 수 있는 이슈였던 이제 그렉시트에 대한 이슈, 이 부분에 대한 쪽이 그리스에 대한 쪽에 어쨌든 간에 지금 아주 그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데서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24일 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열렸던 게 긴급 유로그룹 회의였거든요. 지난달 말에 진행됐던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문제 때문에 일단은 설왕설래 하다가 야, 이거 다시 얘기하자. 긴급 유로 재무장관 회의해서 출장비 받고 다시 하자. 그래갖고 출장비 다시 챙기는 거. 해갖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유로그룹 회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슈에서 일단 소멸되는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사우디 증산 전략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사우디하고 아람코에서 또 계속해서 증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수요를 맞춰서 생산을 들리겠다.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람코가 네네. 더 중요한 건 뭐 증산 네.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결국 상장하겠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자금을 1조 달러 이상을 조달을 해서 얘네 시가총액이 3,000조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그렇고 이제 1조 달러를 네. 따로 조달을 해서 그걸 이제 기금으로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네. 투자하겠다. 그리고 사우디 증시도 개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그동안 사우디 왕가가 아람코에 수장은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다음 차기 이제 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왕자가 네. 아람코의 수장도 겸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드 왕가가 지금 정치와 돈을 동시에 모두 쥐고 그동안 모두 쥐고 갔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다른 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모두 쥐고 가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석유 장관도 겸하고 있고 뭐 국방장관도 겸하고 있는 이 왕자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아람코가 앞으로 전 세계 석유 시장의 뭐 판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증산 관련된 논의와 함께 또 하나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망한다 그랬지만 전혀 안 망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저유가에 적응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 향후 유가의 급한 랠리를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투기꾼들 때문에 최근에 뭐 이렇게 부하게 올라온 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사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처럼 뭐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아람코에 대한 시가총액이 3,000조. 그 중에서 일부만 지금 리스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는 이제 못하겠고, 일부만 리스팅을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되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피에 대한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1,200조, 1,260조인데, 코스닥까지 합치면 1,500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500조 되는 건데, 우리나라 더블 규모네? 아람코 하나가. 그러니까 아람코가 예. 만약에 사우디에 상장하게 되면 사우디가 시가총액이 한 700조밖에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시장보다 안 되죠. 한 예, 1,000조 안 되는 걸로 1,000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원래 사우디가 MSCI 그 이머징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뭐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별로 타격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아람코를 상장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얘기 완전히 달라지는 그쵸. 거죠. 예. 그러면 아람코 상장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이제 분산 투자했던 사람들이 누가 투자하겠어요? 대신에 이제 아람코 상장하게 되면 아람코가 대주주로 있는 SOL 네.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석유학주들에 대한 포션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람코에 대한 쪽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수주 기근에 시달렸던 조선업계 4월 달에는 얼마나 수주했나라고 좀 살펴봤더니 4월 달 수주에 대한 쪽도 두 척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현대 미포조선만 지금 두 척이 수주를 돼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까지 9척을 수주했죠. 대우조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전혀 수주가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에도 현대미포조선이 대부분이고 중국, 일본이 물량을 대부분 가져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일본은 자기네가 발주해갖고 자기네가 그쵸. 수주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조선업종에 대한 이 수주 공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1년만 더 흘러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도크가 이제 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쪽을, 그러니까 이쪽을 좀 지연시켜 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국방 관련된 쪽들 다 띄어다가 카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걔네 지분 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분 팔아서 이제 넘기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 어제 올라왔잖아요. 오늘 네. 현대차 어떤가요, 시세가? 현대차 오늘은 별로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네네. 하는데 지금 보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현대차가 재밌는 게 뭐냐면 4월 달에 전체적인 판매라든가 이런 지표에 대한 쪽이 대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뭔가 이렇게 봤더니 현대차가 이제 정몽구 회장이 제값받게 하겠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네시스를 사게 되면 1+1으로 그 아반떼 드려요. 뭐 이런 네네네. 그 1+1, 그 무슨 자동차도 1+1 이벤트를 했었는데 지금 그 엘란트라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저거죠. 아반떼죠. 아반떼 신차 출시에도 1월, 4월 판매량이 3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5월 한 달간 혼다 시빅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쪽을 지금 확대하겠다. 왜냐하면 시장 판매량에 대한 쪽이 둔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값받기를 넉 달 만에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아반떼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에 대한 쪽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235만 원 선지급금, 그 다음에 36개월간 20만 원만 납입하게 되면은 바로 아반떼를 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은 무지하게 많이 팔릴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저도 굉장히 아끼고 보호해주고 싶고 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내수 시장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 현대기아차나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네. 이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그 미국처럼 프로모션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프로모션을 해서 갤럭시 S7도 1+1, 뭐 TV 얹어주고 이렇게 팔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전혀 그렇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완전히 가격을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지금 유럽차도 엄청나게 프로모션하죠. 일본차도 엄청나게 프로모션하죠.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SUV나 픽업 트럭 같은 모델에서 또 뒤처지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선진국에선 이게 문제고 후진국,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개발도상국,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지금 자동차 시장의 성장 자체가 꺾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앞으로의 프로모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큰형님이 뭐 PER 6배 언더로 받고 있고 PBR 뭐 0. 몇 배 받고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 밑으로 언더로 받는 종목들이 수두룩하잖아요. PER 막 3배, 4배 종목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만 네.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들에 네네. 모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배려해서 싸니까 사자라는 그런 논리는 굉장히 좀 빈약한 논리일 그러니까 수밖에 현대차가 없는 거죠. 이게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배당을 너무 인색해서 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2월 달에 그 아반떼가 신형 모델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5위로 밀렸었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쪽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월 달 판매량에 대한 쪽에 따라서 현대차에 대한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5월 달 일단 판매 동향 집계, 미국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 동향 집계에 대한 쪽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원자재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을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일부 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기업들에 대한 쪽에서 지금 뭐 최강 기업들에 대한 쪽을 구조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구조 조정을 하면서도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 나고 있지 않은 자국 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철강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쪽이 약 180억 달러에 대한 쪽에 달하고 있다. 2014년보다도 더 늘었고 2013년보다도 지금 보게 되면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재련 공장 같은 예를 들어서 재련 공장 같은 게 이 구조 조정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다 그 중국 이 국영 기업이라는 것들이 공산당 간부들의 지분들을 다 태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 이걸 누구를 퇴출시키고 누구를 저거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예. 그 부분도 있죠. 지방 정부의
실제 이제 운영 능력.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지분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잘해야 더 중앙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만 8천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상무위원은 원래 9명이었는데 이번에 7명으로 줄였죠. 네네, 7명. 그러니까 8천만 명에서 7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은 뭐냐면 각 주정부에서 잘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고 이런 단계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에서 구조조정을 해라 했는데 만약에 경제 성적이 안 좋다. 만약에 우리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게 재련공장인데 이 재련공장을 착살내면 경제 지표 다 꺾이고 나의 그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방 정부에서 누가 나서서 이제 이런 걸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도 계속 구조조정을 얘기했지만 못했던 것은 지방 정부의 방해 때문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기사의 내용에 보시면 이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중앙 정부라기보다는 네. 지방 정부 쪽이 많거든요. 네네. 과연 이 지방 정부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출한 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연결돼야 되는데 중국도 워낙 땅덩어리가 넘고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방만해지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 정부들의 보조금 문제,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쪽에 걸림돌에 대한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에 상당히 대대적인 한번 또 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마켓 11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10분 쉬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